자녀가 이 기억력이 좋은지 나쁜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런 친구들이 흔히 얘기하는 똑똑한 친구들이에요. 근데 단점도 있겠죠?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여기를 스키마의 확장이라고 불러요. 충청도에 가니까 빡빡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서울에서는 깜지라고 불렀는데, 저희 아들이 지금 4학년인데 제 설명을 아주 싫어해요. 뭉쌤의 어쩌다 부모. 자, 오늘은 학습의 이해 첫 번째 시간으로 기억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교육학에서 기억의 정의를 명기 후 재생한다 라고 돼 있어요. 명기라는 것은 마음에 새기고 담아둔다 이런 뜻이고요. 재생은 뭐 말 그대로 뇌에서 정보를 끄집어낸다 이런 뜻이겠죠. 보통 기억된 정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어떤 용어나 행동 또는 감정들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은 흔히 키워드랑 연결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기억은 저희가 쉽게 컨트롤할 수 없고 그냥 뇌가 알아서 들어가고 나오고를 자동으로 하는데,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코끼리라는 말을 할 건데,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절대 코끼리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코끼리의 몸짓, 모양, 생김새, 코끼리랑 관련된 어떤 특징, 만화, 영화, 동물원에 갔던 기억, 그 어떤 것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어때요? 실제로 지금 코끼리 생각이 안 드시나요? 아니죠. 아마 제가 말하는 순간마다 계속 코끼리가 떠오르실걸요? 제가 좀 얘기를 하면 할수록 구체적인 모습들이 떠오르셨을 거예요. 제어할 수 없죠. 기억은 이렇게 키워드랑 연결되어 있는데, 그 키워드가 등장하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냥 자동으로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자동으로 튀어나오게 하기 위해서 뇌에다가 담아놓는 과정, 이 과정이 이 기억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잘 조절할 수 있다면 이제 학습을 잘 할 수 있겠죠. 본인의 자녀가 이 기억력이 좋은지 나쁜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한 10대 정도 되는 자녀를 주었다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대답하는 거에 따라서 이 아이의 수준을 좀 알 수 있어요. 부모님들도 한번 같이 해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한 단어를, 키워드를 드릴 건데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키워드는 이겁니다.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이라는 단어가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이렇게 한번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먼저. 그러면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올 텐데,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대답은 자기는 뭐 아무것도 안 떠오른다. 그러면 별 생각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건 공부할 의지가 없는 놈들. 아니면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거나 대답하기 싫거나. 그래서 이거는 좀 답이 아닌 것 같아요. 또는 직각삼각형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수학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들이 떠오르기도 해요. 뭐 집의 모양이라든지 어디서 본 듯한 뭐 건물의 모형, 이런 것들. 좀 수학하고는 상관없는 것들이 떠오른다? 이거는 좀 공부하고 상관없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제일 많이 떠오를 만한 단어는 어른들도 해당할 텐데,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피타고라스 정리가 떠올랐다 그러면 그래도 공부 조금은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하수라고 할 수 있겠네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넘어서 직각삼각형의 특징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는 뭐 넓이를 구하는 방법,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 그래도 조금 공부 좀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고, 고등학생쯤 되면 또는 중3 이후가 됐다면 삼각비가 떠올라야 돼요. 직각삼각형에서 각이 정해지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 삼각비가 떠오르면 그래도 조금 공부하는 친구. 더 나아가서 직각삼각형의 어떤 성질이 굉장히 많거든요. 내심, 외심, 무게중심, 그 다음에 좀 고등학교 이후의 친구들 같으면 경우의 수에서 정다각형에서 대각선으로 만들 수 있는 직각삼각형의 개수 찾기, 이런 것까지 막 떠올랐다. 한 가지 정보가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정보들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이런 친구들 공부 잘하는 거죠. 기억력이 좋은 편인 거예요. 그리고 학습을 할 때 그런 기억을 잘 이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직각삼각형 뭐니? 하고 물어봤더니 떠오르는 게 딱 하나 또는 두 개, 더 추궁하듯이 물어봤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기억력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거나 잘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뇌에다가 기억을 저장하는 과정, 그리고 그것이 끄집어 나오는 과정을 우리는 기억이라고 합니다. 특히 기억이 밖으로 나갈 때 우리 재생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재생은 이름 그대로 다시 떠올린다 이런 뜻이에요. 재생은 또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의식적 재생과 무의식적 재생으로 나눠요. 의식적 재생은 말 그대로 의식의 세계에서 사고를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뇌의 정보들을 막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강제로 끄집어내는 과정, 이것을 의식적 재생이라고 하고, 무의식적 재생은 아까 제가 코끼리 예화 들었죠? 특정한 단어나 어떤 상황, 감정 등을 맞이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자동으로 막 튀어나오는 기억들, 이런 것들이 무의식적 재생에 해당합니다. 보통 창의적인 영역들이 이 무의식적 재생에 해당하고, 시험 볼 때 우리가 의식적 재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시험 볼 때 떠오르는 기억들은 대부분 무의식적 재생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 무의식적 재생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게
기억력의 핵심입니다. 기억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기억을 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기계적 암기, 두 번째는 도식적 암기, 세 번째 논리적 암기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 외에도 다른 방법들이 있고 세 가지가 딱딱딱 구별되어 있는 건 아니고 이 세 가지가 좀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기억을 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으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는 기계적 기억. 흔히 이제 암기라고 하면 이 기계적 기억을 말하는데요. 단순 반복이에요. 그냥 똑같은 거 계속하면 기억나잖아요. 이런 것들이 기계적 기억입니다. 아마 지금 부모님 세대라면 중고등학교 시절에 좀 맞으면서 배우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고 학교에서 좀 빡센 과제들 많이 시켰는데 그 중에 깜지라고 하는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종이에다가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써요. 아주 힘들게 입으로 중얼중얼 하면서 그걸 과제로 많이 내주셨는데 그게 바로 기계적 암기에 해당해요. 단순 반복이죠. 그럼 외워집니다. 보통 기계적 암기는 여러 가지 감각을 한꺼번에 사용할수록 더 잘 외워져요. 그래서 쓰고 읽고 눈으로 보는 거죠. 읽고 입으로 말하고 그리고 소리를 듣죠. 이런 여러 가지 감각들을 한꺼번에 사용하면 조금 더 잘 외워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계적 기억, 기계적 암기는 어린아이들수록 잘해요. 어린아이들은 암기 자체가 사실은 꽤 즐거운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새롭게 외우는 걸 좋아해요.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들, 특히 남자아이들 공룡 좋아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 보면 공룡 이름들을 막 줄줄줄줄 외워요. 걔들이 뭐 공룡이 뭔지 알고 공룡에 막 분류를 하고 이래서 외우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사진 보고 이름 딱 보면 그거를 수도 없이 봐서 외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좋아하고 즐거워하죠. 이런 것들이 기계적 암기인데 어린아이일수록 잘해요. 반대로 얘기하면 초등학교 저학년짜리 아이들에게 그다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필요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초등 저학년 아이들은 논리적 설명보다는 그냥 재밌는 상황 자체를 즐기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즐겁게만 해주고 지식을 전달하면 그냥 외워져요. 굳이 논리적 원리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기계적 암기는 크면서 점점 재미도 없어지고 크면서 점점 잘 못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이런 기계적 암기들이 큰 힘을 냅니다. 근데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로 올라갈수록 효과가 떨어지고 안 되는 건 아닌데 되게 지루하다라는 감정이 같이 와요. 반작용이 오는데 그래서 잘 효과가 많이 떨어지고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이후에 아이들을 많이 가르치는데 보통 중고등학생들 과외 많이 하고 재수생 과외 많이 하는데 그래서 초등학생들 가르치라고 그러면 잘 못해요. 제가 초등학생들 가르치면 설명을 많이 하는데 그럼 초등학생들은 제 설명을 듣고 지루해하죠. 그래서 초등 과외는 안 합니다. 저희 아들이 지금 4학년인데 제 설명을 아주 싫어해요. 자, 기계적 암기의 장점은 빠른 시간 안에 암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른 암기법보다는 시간이 짧고 왜냐하면 뭐 논리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잘 따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깡으로 외우는 거죠. 그래서 금방 외워져요. 뇌에서 특별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외우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고 짧은 시간 동안 확실하게 기억난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또한 그 정보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어도 외워집니다. 근데 단점도 있겠죠? 동시에 금방 까먹어요. 그 까먹는 기간은 짧게는 하루, 길게는 일주일 안에 대부분 잊어먹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면 기억이 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 금방 잊어먹습니다.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질 못해요. 요게 기계적 암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암기법은 도식적 암기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학습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이 도식적 암기. 여기서 얘기하는 도식이 뭐냐면 영어인지 독일 말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스키마라고 해요. 스키마라고 하는 건 생각의 틀이에요. 생각의 틀이 있어서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그 정보를 해석하는 틀을 스키마라고 부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처음으로 강아지, 개를 본 친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린아이가 강아지를 처음 봤어요. 그럼 이쁘죠? 그럼 이 머릿속에 강아지, 개라고 하는 동물에 대한 스키마가 생겨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분석에 들어갑니다. 다리가 4개 있고 털도 있고 뭐 꼬리도 있다. 그리고 느낌이 귀여워. 이런 것들을 담아놓은 스키마가 생겨요. 그 상태에서 처음으로 호랑이를 봤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대부분 호랑이를 봐도 똑같이 개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호랑이에 대한 스키마는 아직 없고 이런 비슷한 동물을 해석하는 스키마, 즉 개라고 하는 스키마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호랑이랑 개랑 어떤 의미에서 비슷하잖아요. 다리 4개 있고 털 있고 꼬리 있잖아요. 여기까지 보고 얘도 개인가? 이렇게 생각하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석하는 틀을 스키마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예화에서 알 수 있듯이 스키마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스키마 안에 정보들을 몇 가지 달아놓는데 지금 다리가 4개 있다, 털이 있다, 꼬리가 있다. 이 3가지 정보로 스키마를 구성했죠. 그러다 보니까 개하고 고양이, 호랑이를 구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호랑이를 처음 보고 개와의 차이점을 이제 찾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는 무늬가 있을 수도 있고요. 크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떤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호랑이만 가지고 있는 어떤 위압감 또는 공포감 이런 것들이 포함되면 아, 이건 개랑 다르구나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개라고 하는 스키마에 호랑이라는 스키마를 엎어요. 그래서 새로운 스키마를 만듭니다. 개라는 스키마를 기본으로 호랑이 스키마를 새롭게 만들어낸 거죠. 거기에는 개 스키마에 갖지 못한 여러 가지 정보가 추가돼요. 동시에 개라고 하는 스키마는 수정돼요. 호랑이랑은 분명히 다르니까 크기도 제한되고 털의 무늬나 색깔 이런 것들이 제한되죠. 그러면 개를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이 스키마는 견고해져요. 그래서 어떤 개를 봐도 이건 개네 하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정보를 해석하는 틀을 스키마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에서 공부한다 그러면 중학교 이후는 전부 다 이 스키마를 이용한 도식 해석이라고 불러요. 흔히 유형 연구라고 부르는 것들이 바로 이 스키마 해석입니다. 네, 스키마는 뇌에 한번 자리를 잡으면 잘 안 없어져요. 그리고 장기 기억으로 쉽게 넘길 수 있고 단기 기억에도 효과가 좋고 장기 기억에도 효과가 좋아서 이 스키마를 이용한 도식 암기가 가장 효과적인 기억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뇌 자체가 스키마를 기억하는 걸 좋아해요. 뇌는 해석하는 걸 좋아하는데 자기가 만들어 놓은 틀로 해석하는 걸 좋아해요. 보통 어린아이들은 이 스키마를 잘 못 만듭니다. 10살 이하의 아이들은 스키마를 잘 만들지 못하고 그냥 기계적 암기로 스키마를 만들 재료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료만 있지 아직 성은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레고에 재료를 세팅해 놓는 과정이 10살 이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보통 10대부터 20대까지 이 스키마들을 많이 만들어 가는데 도식을 많이 만들어 가요. 그래서 새로운 정보들을 받아들이는 걸 좋아하고 해석하는 걸 좋아하는 시기가 10대부터 20대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정보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점점 늙어갈수록 30대 이후로 갈수록 스키마를 만드는 걸 좋아하지 않게 돼요. 내 입장에서는 스키마를 만드는 게 큰 에너지 소모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스키마가 잘 안 만들어집니다. 그럼 30대, 40대 올라가면 이미 또 스키마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상황이 닥쳐도 굳이 새로운 스키마를 만들 필요가 없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스키마들을 살짝만 변형해서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꼰대가 나오는 거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지식이 필요한데 과거에 갖고 있는 지식들로 새로운 세상을 해석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평가해버리는 거죠. 이게 흔히 얘기하는 꼰대 같은 마인드가 되겠죠. 이 스키마로 기억은 어떤 식으로 저장되냐?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스키마를 뇌가 알아서 해석을 합니다. 자, 스캔을 해요. 쫙 찾아요. 그래서 새로운 정보와 가장 유사한 틀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정보를 틀 안에다 넣어봐요. 일단 완벽하게 딱 맞으면 끝이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살짝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 완벽하게 딱 맞는 과정을 동일화라고 하는데 동일화가 되지 않으면 유사성 체크를 하는 걸 해요. 그래서 이 틀을 약간씩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은 유연한 종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팔랑팔랑한 필링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틀이 지식에 맞춰서 살짝살짝 변합니다. 여기를 스키마의 확장이라고 불러요. 경계의 확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스키마의 경계가 유연하게 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새로운 스키마가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할 일은 기존에 갖고 있던 최초의 스키마와 새롭게 변형된 스키마 사이에 비교를 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크게 다르지 않고 비슷하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스키마를 살짝 수정하는 수준에서 끝내버려요. 그래서 경계가 확장됐다라고 하는데 근데 완전히 새로운 형태 뭔가 정보가 많이 변했어. 외형이 많이 변했어. 그러면 기존의 스키마는 놔두고 새로운 스키마를 다시 만들어요.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스키마를 뇌에서 계속 만들면서 기억을 합니다. 스키마를 만드는 건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좀 차이가 생기는데 보통 고집이 센 사람들은요. 정보가 들어오면 그 정보를 스키마에다 강제로 끼워 넣으려고 해요. 스키마의 틀을 잘 안 바꾸죠. 경계가 견고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 들수록 견고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자기들 마음대로 잘라버려요. 일부 정보를 누락시키기도 하고 또 부족한 정보를 강제로 상상이나 이런 영역으로 채워넣기도 해요. 그래서 강제로 스키마 안에 그냥 넣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보가 좀 변형되거나 왜곡되기도 합니다. 이런 거는 좀 고집센 사람들이 이러고 반대로 생각이 유연하고 좀 융통성이 있는 친구들은 이 스키마의 경계가 유연해요. 그래서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그 정보에 맞춰 스키마가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이런 친구들이 흔히 얘기하는 똑똑한 친구들이에요. 창의성도 넘치고 응용력도 좋죠. 그래서 스키마의 경계가 좀 유연할 필요가 있어요. 요거는 타고난 성향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데 고집을 좀 꺾을 필요가 있어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스키마를 이용한 도식적 암기는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 모두에게 유리합니다.
실제로 공부를 할 때 학습에서 도시적 암기, 즉 스키마는 어떻게 사용되냐면 중학교 이후에는 수학 같은 거 특히 풀다 보면 유형 분류를 많이 하거든요. 이 유형 분류가 바로 이 스키마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학에서 필요한 정보를 갖고 와서 그 정보를 갖고 문제를 풉니다. 그때 문제를 풀 때 여러 가지 유형이라는 게 나와요. 그 유형 하나하나가 스키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스키마를 외워서 만든 거죠. 이제 만들어서 새로운 문제가 들어오면 그 스키마에 맞춰서 해석을 하는 거죠. 이게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키마를 많이 갖고 있으면 많이 갖고 있을수록 수학 잘하겠죠? 또 그 스키마의 경계가 유연할수록 당연히 수학을 잘하겠죠. 근데 유형을 한 번 맞다고 해서 스키마가 생기냐면 그렇진 않아요. 생기긴 하는데 그 스키마는 언제든 사라질 수도 있어요. 스키마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유형의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드릴 학습이라는 걸 많이 하거든요. 한 개의 유형을 한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똑같은 문제를 2문제, 3문제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아요. 5개, 6개 계속 늘려가는 거죠. 완전히 똑같은 문제를 숫자만 바꿔가면서 푼다. 이것도 좋은데 그러면 스키마의 경계가 생각보다 빨리 견고해져요. 그러면 유연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유형을 하나 공부를 할 때 완전히 똑같은 문제보다는 살짝 내용이 바뀌거나 표현이 바뀌거나 난이도가 조금씩 변하는 문제를 푸는 게 더 좋아요. 그럼 스키마를 기억할 때 뇌가 알아서 스키마의 경계를 유연하게 만들어놔요. 견고하긴 하지만 유연함을 갖춘 견고함이죠. 그래서 새로운 정보가 들어올 때 쉽게 적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을 드릴 학습이라고 그래요.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수학 문제집을 예를 들면 센 수학을 사요. 그래서 유형이 있죠. 그럼 그 유형이 한 3, 4문제 있거든요. 그걸 풀어요. 그럼 끝. 그런 게 아니라 동일한 유형은 다른 책에도 있어요. 예를 들어 RPM이라든지 일품이라든지 뭐 블랙라벨도 있고 수학책 또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비슷한 유형 또 풀어요. 또 풀어요. 그렇게 한 10개에서 20개 정도를 한꺼번에 푸는 거죠. 그러면 생각이 유연해지고 뇌에서 스키마가 완벽하게 자리를 잡게 돼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도식 암기를 이용한 공부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암기법은 논리적 암기예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논리를 이용한 암기법이에요. 원인과 결과를 추적하면서 원인과 결과의 전후 관계를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이어가는 암기법. 이것이 논리적 암기입니다. 보통 이 논리적 암기, 논리적 기억은 어른들이 더 잘해요. 아이들은 잘 못하고 한 15살 이후의 아이들이 잘합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보통 15살 넘어가면 기계적 암기가 이제 점점 잘 안 돼요. 단순 반복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논리적 암기만이 가능해지는 아이들도 오기는 해요. 앞에서 얘기한 도시적 암기와는 다릅니다. 도시적 암기는 기존에 있는 틀을 이용하는 방법이었다면 논리적 암기는 처음 틀을 만드는 거예요. 도시적 암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틀을 슬쩍 변형해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었다면 논리적 암기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베이스에서 논리적 뼈대, 전제라고 부르는데 새로운 지식들을 모아가지고 새로운 스키마를 만들어내는 기억법을 논리적 기억, 논리적 암기라고 부릅니다. 이 논리적 관계는 보통 내용은 기억 안 나고요. 전후 관계만 기억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 논리적 기억을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예시가 어머니들 드라마 좋아하시죠? 그 드라마를 보고 참 재밌었다라는 기억도 있으실 건데 그 내용을 누군가한테 설명해 준다라고 하면은 보통 설명하려고 하면 스토리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장면에서 나왔고 그 다음 어떤 내용으로 넘어가고 돼서 그래서 내용의 큰 줄거리들은 기억이 나는데 가끔 등장인물이 기억이 안 난다던가 핵심적인 대사가 기억이 안 난다던가 큰 틀만 기억나지 그 사이사이에 있었던 세부적인 일은 기억이 안 난다던가 어디서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즉 논리적 기억은 전체 흐름, 스토리 라인을 기억하는데 그 안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잘 기억을 못해요. 이게 논리적 기억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기억하는 방식을 논리적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 논리적 기억은 초창기에 굉장히 강력한 힘을 내지만 뒤로 갈수록 크게 쓸모가 없어져요. 그래서 논리적 기억보다는 도식적 기억이 공부에는 더 큰 도움이 돼요. 그럼 논리적 기억은 언제 쓰냐? 아까 말했듯이 스키마를 만들 때 써요. 고등학교 이후로 가면 갈수록 논리적 기억이 중요하긴 해요. 사실은 이건 학습법의 핵심, 이해의 핵심인데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스키마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수학 공부가 되게 중요합니다. 수학 공부는 철저하게 논리를 기반으로 하는 학습이라서 이 논리적 기억, 논리적 암기, 이해라고 부르는 이 영역을 강화시키는 학습이에요. 수학에서 다루는 내용의 정보들이 나중에 크게 쓸모 있지는 않죠, 대부분. 특히 공학이나 이제 이공계로 전공하지 않는 이상은 큰 필요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을 열심히 공부한 이유가 이 논리적 기억, 논리 학습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스키마를 만들고 그 스키마들을 어떻게 쓰는지를 배우는 거죠. 논리적 암기는 한 방에 장기 기억으로 넘어간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보통 단기 기억을 짧게 거치고 아주 빠른 속도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요. 뼈대만 기억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빼버리고 전체적인 흐름만 기억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장기 기억으로 빠른 속도로 넘어갑니다. 제가 오늘 암기법 3가지를 얘기했어요. 단순 반복하는 기계적 암기, 스키마를 이용한 도식적 암기, 그 다음에 논리적 암기. 좀 내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 복잡한 얘기는 이제 그렇다 치고, 그럼 실제로 이 3가지를 이용해서 공부법에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 3가지를 이용한 공부법 팁을 드릴게요. 벌써? 그럼 잘라야겠다, 중간에.